저희 회사는 이제 홍콩에서 ETF 자산운용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60개 정도 상품이 있고 우선 홍콩에 상장된 상품이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홍콩의 대표 지수들 항생테크라든가 CSI 300 하면 중국에 있는 A50 그다음에 HSI, HSEI 이런 상품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시아 지역 쪽에 있는 상품들도 있고 또 좀 재밌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ETF를 아시아에서 최초로 상장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자산고 같은 경우에는 25빌리언 US 달러로. 그럼 한화로 한 35조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홍콩에선 사이즈가 얼마나 크느냐? 저희는 2위 운용사입니다. 그래서 1위 운용사가 원래 제일 크거든요. 1위는 어딘가요? 1위는 항생 인베스트먼트라고 HSBC 은행 자회사인데 거기는 약간 은행의 성격상 그리고 그 자회사의 성격상 약간 좀 덜 공격적인 그리고 덜 액티브한 ETF 운용사라 보시면 되고요. 새로운 상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숫자라든가 액티브하게 이노베이티한 상품을 만드는 거에선 저희가 1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점은 하나 뭐냐면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있잖아요. 홍콩에서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그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이슈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로는 98% 정도.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은 CSOP 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상품은 잠시 뒤에 제가 또 질문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앞으로 증시가 계속 상승 추세를 그려갈 것 같은지 지금 매수 적기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약간 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중국 그 기술주에 대한 매수가 약간 과대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 경제가 그럼 계속 이렇게 좋아질 것이냐? 사실 뭐 인구 구조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의 영업 활동이라 보면 미국 경제는 계속 탄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미국 기술주에 대한 과도한 집중 현상이 있었던 거죠. 그런 그 집중 현상이 이제 그 미국 내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M7에서 러셀 1000이라든가 러셀 2000 정도로 다우존스로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이제 중국에서 딥시크 있죠. 네. 딥시크가 그 기술력이 인정을 받으면서 네. 사실 뭐 그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챗GPT보다 그것보다 나은 성능 아니면 그보다 비슷한 성능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어떤 것들이 조명을 받았냐면 중국 기술주에 대한 전체적인 재발견 아니면 중국 기술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해왔구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 기술력이 굉장히 올라왔구나라고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그런 기술력이나 아니면 뿐만 아니라 중국 테크주의 가격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었던 거죠. 이미 중국 테크 종목에 저평가된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알리바바 마윈이 처음에 그 코비드 시작하면서 발언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공동부유, 그 다음에 테크 기업들이 두들겨 맞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평가는 계속 저평가가 돼 있었죠. 근데 그 기술력과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 같은 것들이 재조명을 받으면서 이제 그것들을 캐치업하는 지금 것들이 지난 한 달 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좀 과대하게 올랐다.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단기간에 너무 갑자기 이렇게 반짝 떠오르는 그렇죠. 게 이게 과연 투명하게 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에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딥시크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현지에서는 그렇죠. 좀 상용화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당연히 이제 더 부응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측면을 알겠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이 기술력이 정말 괜찮다고 보시는지 좀 그런 부분들. 우선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모델이 R1이잖아요. 네, R2 모델을 조금 더 빨리 내놓겠다. 네. 라는 소식이 어제 그저께 나오면서 이제 AI 쪽의 전체 종목이 한 2%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위 R2가 빨리 나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챗 GPT 3.5인가요? 4.5, 5 이것들이 곧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전에 R2가 나오면서 R2의 성능이 챗 GPT와 버금가고 그러면 AI라는 거는 어차피 그 환경, 이코시스템을 누가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딥시크의 이제 R2가 그것들을 조금 더 장악하는 아니면 그거에 있는 마켓 쉐어를 좀 늘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AI는 제 근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것들이
그러면 AI로 해가지고 기업들의 이익이 향상되는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효율성이 늘어나는 거죠. 효율성이 늘어나가지고 기업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익이 향상되는. 그러니까 우선 테크 기업들만 빼고요.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어차피 그걸 팔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해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팔거나 이것들을 영위해 나가는데 이것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갔을 때는 AI 기업이 아닌 테크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들이 AI를 사용하면서 이거에 대한 효율성 증가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미국은 아직 그렇게 되진 않았잖아요. 네. 아직까지 그게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중국도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았고 다만 챗GPT 같은 경우엔 죄송합니다.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아니면 BYD랑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소식들은 조금 더 우리가 실생활에 아니면 기업들의 효율성을 더 향상시키는 거에 더 밀접하지 않았나. 챗GPT도 분명히 다른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챗GPT, 아까 말씀드린 다른 테크 기업들과 협력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가시적으로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굉장히 먼 얘기죠. 근데 그 배경에는 사실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 이렇게 그 시진핑 주석이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장려를 하거나 띄우자 이렇게 부흥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인다면은 좀 더 장기적으로 그렇죠. 보셨지만 더 그렇죠. 시기가 앞당겨 주실 수도 굉장히 다른 얘기죠.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에 그 공동부유 그래가지고 마윈 사태부터 시작해서 테크 기업 때리기와 정반대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그 테크 기업들의 수장을 다 모아가지고 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딥시크의 사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마윈도 나와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중국 정부는 이제 밀어줄 거예요. 갑자기 왜 바뀐 거예요? 사실 민간 기업에 대한 그 중국 기업의 그 예전 태도는 공동부유라고 봤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공동부유라는 것들은 사실 이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걸 굳이 공동부유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공산주의 국가는 그 근본 자체가 공동부유라는 걸 갖고 있었으니까. 다만 그 정책도 네. 나중에 코로나 때 테크 기업들 때려대면서 민간 기업들 때려대면서 사실 지금 네. 실패한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인정해서 우리가 그럼 이것들이 다 실패했다라고 중국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 네. 다만 이것들을 다시 선회하는 그렇지. 입장을 보여주면서 네. 이제 기업들을 몰아줄 건데 그렇게 되면 일면을 봤을 때는 네. 과거에 그렇게 때려가지고 거의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못할 정도로 부도가 날 정도로 움직이던 어떤 기업들은 그렇잖아요. 테크 기업들 중에 조그만 것들은. 근데 그것들을 밖으로 선회해가지고 다시 밀어준다 그러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영업이익으로 이어지고 EPS로 이어지면서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기업 환경이 좋아지면서 다만 수요가 올라가야겠죠. 지금 중국이 가장 힘든 것 같은 경우는 아직도 부동산 섹터의 침체가 네. 너무나 심하거든요. 아직도 중국에서 뭐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들 아니면 부동산 활동에 대한 투자 금액들 네. 여러 가지 지표들도 봐도 끝이 올라가진 않았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지. 다만 그 내려가는 그래프의 속도가 완만해질 뿐이지. 이것들이 부동산이 이제 그 회복을 해야만 네. 나머지 섹터들 소비로 이어질 텐데 테크에서 나온 신호로 다만 테크에서 하면 그럼 기업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쪽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제 봉급이나 이런 게 늘어날 거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그 어느 정도의 영향은 있지 않을까. 다만 그게 신호로 봐야 되는 것 뿐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비, 그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이걸 시켜야겠죠. 대내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뭐 빅테크 몰아주기를 하고 좀 자체적인 부흥을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미중 관계가 이제 어제도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 어떤 업종이나 그렇죠.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당연하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시는지. 우선 대미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그 신호가 굉장히 그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있으면 당연히 그건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 그 긴장이 좀 더 강화가 된다, 사이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 관세 문제 때문에 중국 정제가 2025년에 가장 큰 리스크는
대외적인 리스크는 관세라고 보고 있어요. 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네. 물론 중국 쪽에 나온 소문이긴 하지만 네. 이제 트럼프가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오히려. 네. 그래서 그 방문을 하는 배경은 이미 중국과 어느 정도 주고받는 게 협상이 돼 있다. 아, 그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시진핑 그 주석이 이틀 전에 한번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발언한 거 있어요. 그 발언한 게 뭐냐면 향후 미국 관련 대외 관련해 가지고 우리들이 대응하는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대응할 것이다. 이 표현은 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강대강으로 가지 않겠다. 라는 걸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날 아마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기조가 중국에서는 강대강으로 가지 않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석에 이제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도널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가 힘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 정책을 발효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셔야 될 거고. 근데 그 긴장이 완화되는 것들이 보이는 순간 중국에는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되긴 하겠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사실 강대강으로 갔을 때 그러면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내가 거기에 관세를 매기겠다. 네. 미국이 뭘 하면은 내가 중국에 있는 히토류라든가 광물 수출을 금지하겠다. 네. 이런 강대강 방법이 있는데, 중국이 가지고 있는 다른 카드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양책을 통해 가지고 내수 소비를 진작시키는 거죠. 자, GDP가 이제 성장하는 걸 봤을 때 크게 끌어주는 게 하나는 대외 무역해서 공장들이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수 소비가 더 커져가지고 GDP가 성장하는 거, 두 개가 있다고 봤을 때 중국 정부에서 혹시 5%를 내가 경제 성장을 이룰 거다라고 하면 관세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수 소비를 더 진작시키는 거죠. 그 방법들은 뭐냐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RRR이라든가 기준율을 확 낮추거나, 다른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이구한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비를 장려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마지막 방법은 이제 소비 바우처죠. 사람들 지갑에 돈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GDP, 내수 쪽에 그거를 상승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응 방식들이 저는 중국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회가 과연 어떤 서프라이즈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아니면 안 내놓을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국내 투자자들이 섹터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레드테크 외에, 그러니까 기술주 외에 좀 더 유망하게 볼 만한 섹터가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로봇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물론 테크 쪽이랑 관계돼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 전에 주목받던 테크들,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 전기차라든가, 그것보다는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다만 좀 조심해 하셔야 될 부분이, 그쪽 테크, 그 휴머노이드나 로봇 관련 테크들은 아직까지 그 종목들이 저희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에서는 제 생각에는 테크가 가장 대안일 것 같아요. 미국 M7 해서 네. 그렇게 많이 올랐을 때 이제는 고점이지 않느냐.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거의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이제 고점인데 계속 올랐잖아요. 중국 테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정부에서 특히 양회 때 부양책과 플러스 테크에 대한 지원 이루어진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쪽에 있는 성장 가능성도 거기다 플러스지만 다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미국 종목에 대비해서, 그리고 미국 종목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평가 절하가 되면서 네. 그쪽에 있는 쏠린 자금들이 다시 중국으로 움직이는 현상까지 거기에 포함된다 그러면 요 몇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굉장히 점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강한 조정을 겪으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왜냐면 지금 한 달 정도처럼 너무 갑자기 빨리 올라가지고 조정을 뭐 항생 테크 지수로 하루에 5% 받는 거는 그렇게 썩 건강한 움직임은 아니죠. 근데 주목해 보면 좋을 만한 그런 ETF가 있으면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아마 제일 대표적인 거는 요즘 특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국 정부의 기조나
때문에 저는 테크가 가장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지만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코비드 전에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절반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조정을 겪어가면서. 그래서 항생 테크 지수 저는 추천드리고요. 특히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걸로는. 그러면 항생 테크는 이제 대표적인 중국 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나은 중소형 기업들이나 아니면 더 성장 가치를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스타 50 지수로 된 ETF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차이넥스트, 스타 50 같은 경우에는 스타보드라고 이제 상해에 상장돼 있는 그 기술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차이넥스트 같은 경우에는 심천에 상장된 기술 기업들 50개를 모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지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거고, 그리고 양회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온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소비가 진작되면서 중국 전반에 어떻게 보면 그 증시 상승을 불러 일으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CSI 300 지수가 가장 그 유력한 지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굳이 이제 상품명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지 않는 게, 왜냐하면 그 지수들을 보면은 그게 한국에도 있고 홍콩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미국에도 좀 이름을 달리해가지고 상장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본인이 편하신 시장에서 상품 가치들을 보고 들어오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지금까지 이재춘 상무님과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